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982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굳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1982년은 여러모로 한 번쯤 기억될 만한 해임이 분명하다. 광복 이후 줄곧 계속돼 오던 통행 금지가 해제돼 그 해로 말할 것 같으면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건국 후 최고의 경제사범이라는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붙잡히고 복서 김득구가 사망하는 등 이 모두가 바로 그 해의 일이었다. 그랬거나 말거나 나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로 1982년을 기억한다. 1982년은 바로 한국 프로야구가 탄생한 해이기 때문이다. 그의 프로야구를 생각하면 난 도무지 산미 슈퍼스타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야구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것이었고 또 그런 이유로 야구를 꽤나 좋아하는 나로서는 도무지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나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회원일 것이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야구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탄생한 산미 슈퍼스타즈는 한국 프로야구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기록을 남긴 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이 산미라는 야구팀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독특한 제목만큼 아주 흥미를 끄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책과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들 자리하셨습니다. 동덕여대 교수이신 정준영 선생님, 그리고 시인이면서 대중문화평론가이신 성기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은 그냥 단숨에 스르륵 읽힐 정도로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두 분은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이 좀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이 사회 전체의 프로화와 연결시킨 네. 아주 독특한 시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비유들을 아주 자유롭게 구사했다는 것.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보면 이 머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 머리가 좋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어릴 때 이 머리가 작아서 굉장히 고민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지금도 머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 아니 머리가 작은 게 또 요즘에는 크면 오히려 아, 그렇습니까? 좀 민망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좀 작은 머리가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성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민망해지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잡고 끝까지 쭉 읽은 편이었는데요. 네. 특히 또 저한테는 약간 그 동시대의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작가 그 주인공이 저보다 한 2, 3년 어린 그런 연배이긴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겪은 것, 고등학교 겪은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왔던 점. 그래서 남 얘기 같지 않게 이렇게 읽었던 그런 게 제일 일단 그 인상에 남고요. 또 이 초반에 어떤 그 재미난 부분들 되게 그냥 재미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어떤 끝까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동시대 그 시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그 힘이 이게 작가 정신이 있는 작가의 소설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점도 즐거운 발견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의 작가는 과연 이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1982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어느 일요일 아침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와 함께 중학생 교복을 맞추러 나왔다. 저희는 이건 됐고요. 네. 2학생 아버지는 당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입는다는 소문난 교복을 고른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엘리트가 돼야 한다던 아버지는 엘리트라면 교복 하나를 입더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고 믿었다. 13, 15. 줄자를 꺼낸 주인이 내 몸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척척 주인이 줄자를 댈 때마다 겨드랑이와 가랑이에 몹시 나른한 느낌이 들었지만
좀 크게 해줄게. 난 팔을 내리거나 다리를 굽히지 않았다. 좀 크게 뭐. 왠지 엘리트는 겨드랑이와 가랑이가 나른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고 팔불출인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순간만큼은 엘리트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머리가 있으면 머리도 크네. 큰 건데. 아이고, 공부 잘해. 1982년은 그런 시절이었다. 국민교육헌장의 암기에서부터 시도 때도 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 이 또한 빠지면 섭섭한 애국가 제창까지. 이거야 원 민족의 슬기를 모아 별 희한한 역사라도 창조하려는 걸까? 좋든 싫든 아무튼 1982년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영어 문장 하나를 내밀며 꼭 외우라고 하셨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분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이었다. 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1982년 3월)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엔 낭만을 일한 화려한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한국 프로야구가 탄생했다. 서울, 대전,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6도시를 중심으로 6개 팀이 결성됐다. 프로야구의 출범 소식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흥분했으며 도시 전체가 야구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 프로야구 선수는 야구를 사랑하는 4천만 전 국민에게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시 인천에는 고교야구의 열풍이 식어 있었고 그런 시민들에게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프로팀의 창단은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안겨주었다. 소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은 산미팀을 응원하던 두 소년의 성장 과정을 통해 본 프로 세계의 진실을 그리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로 등장하는 조성우는 매우 똑똑하고 야구에도 박식한 인물이다. 나 못 봤지. 나와 조성훈, 둘은 만났다 하면 온통 프로야구 이야기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친구는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접한다. 바로 산미 슈퍼스타즈의 어린이 팬클럽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야구는 치는 타자와 던지는 투수가 있는데 타자는 공을 치는 산미의 거고 팬클럽이 된다는 투수는 사실 못 치게 빨리 하나만으로 던지는 거야. 두 소년은 이거 흥분을 진짜 감추지 뭐야? 못한다. 그럼 나도 같이 들자. 그래? 선물도 주네. 이제 어린이들은 프로야구라는 이 놀랍고도 거대한 세계 속에 모든 꿈과 희망을 걸었다. 정말 하면 될 거야. 우리는 모두 산미 슈퍼스타즈 팬클럽의 자랑스러운 어린이 회원이 돼 있었다. 가입비 5,000원을 손에 쥐고 인천체육관 앞에 늘어선 길고 긴 줄을 기다려 마침내 산미의 스포츠 가방을 받아주던 그 순간의 감격을 난 잊지 못한다. 소설 속 주인공인 나와 조성훈도 프로야구팀의 팬클럽 회원이 되었다. 소년들뿐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프로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다. 프로야구의 탄생과 함께 세상은 프로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갔다. 소설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프로 지상주의를 복음이라 말하며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프로의 세계는 야구 강식이다. 프로는 쉬지 않는다. 프로는 능력으로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만이 살아남는다. 프로야구 원년, 산미는 한국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을 실로 엄청난 기록들을 남긴다. 시즌 최저 승률, 팀 최다 실점, 시즌 최저 타율, 최다 사구 허용, 최다 득점차 역전패 등 산미가 남긴 기록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대기록을 남겼던 산미는
1982년 후기 리그를 1할 2푼 5리의 승률로 마감한다. 특히 산미는 원년 우승팀인 오비베어스에게 유난히 약했다. 16전 전패를 당한다. 우리가 1, 2회에 산미한테 8점을 허용했어요. 근데 8대 0으로 져나가다가 그 게임을 뒤집었거든요. 결국 12대 11인가 이겼는데 그때 그 게임으로 인해서 참 산미의 그때 그 박현식 감독이라는 분이 그 사임을 하게 된 원동력도 됐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1982년 4월 25일 오비전. 오비의 최다 점수차 역전승으로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게 된 이 경기. 나로 하여금 회색곰, 북극곰, 불곰, 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더불어 너구리를 사칭하는 판다라 할지라도 세상에 곰이란 곰은 모조리 죽이고 싶도록 만들었던 이 경기. 1985년 5월 1일 산미 슈퍼스타즈를 청보식품에 매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산미는 3년 6개월의 짧은 역사를 마감하고 영원히 사라졌다. 산미의 마지막 경기는 85년 6월 21일 인천 도원구장에서 열린다. 상대팀은 롯데 자이언츠였고 결과는 16대 6, 롯데의 대승이었다. 결국 산미는 마지막 시합조차 이기지 못한 채 팬들의 성원에 보답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영원히 사라졌다. 산미의 마지막 경기가 있던 날, 난 경기를 다 보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고 심야의 동네는 유난히도 캄캄했다. 방으로 돌아온 난 제일 먼저 산미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밤 너무 많은 생각들로 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었고 또 산미에 관한 것이었다. 산미의 야구는 평범하다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야구였다. 분명 연습도 할 만큼 했고 안타도 칠 만큼 쳤다. 가끔 홈런도 치고 삼진도 잡을 만큼 잡았던 야구였다. 평범한 야구팀 산미의 가장 큰 실수는 프로의 세계에 뛰어든 것이었다. 세상은 이미 프로였고 프로의 꼴찌는 확실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소설의 주인공은 그날 죽는 한이 있어도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네, 산미 슈퍼스타즈. 그 영화 제목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이보다도 못할 순 없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못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지독히도 참 못하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접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은 그 82년 당시에 프로야구를 꽤 즐겨 보셨을 것 같은데 산미는 일단 어떤 팀이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선생님께서는 어떤 팀을 응원하는 팬의 입장이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정 선생님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제가 82년에는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성장해 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미 프로 세계에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미처럼 잘 못하는 팀에 대해서는 별로 큰 기억이 없는데요. 네.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당시 산미 슈퍼스타즈가 하도 이 경기를 못 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지니까 네. 뭐 심지어 산미 슬퍼스타즈라는 별칭으로 산미 슬퍼스타즈. 예. 아,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슬프다는 네. 얘기죠. 저는 뭐 남들 앞에서는 잘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었습니다. 네. 저 자신이 이제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네. 지역적 이런 연결하고
연관이 있어서 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했던 것 같은데 특히 82년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오듯이 오비 베어즈한테 산미 슈퍼스타즈가 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삼성에는 이겼단 말이죠. 네.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 선생님은 어떤 기억 있으세요? 저도 뭐 그때 저는 이제 고1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팬클럽에서 주는 어떤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나이는 지났지만 네.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할 그런 그렇죠. 때였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의 출범을 굉장히 이렇게 축하하면서 같이 프로야구와 함께 말하자면 1년을 좀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선생님께서 삼성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MBC를 좋아했었어요. 그 개막전 때 삼성 팬들이 피눈물을 흘린 그 이 정도의 말로 홈런 그것을 저는 그때 이렇게 지켜볼 때가 참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네. 예, 굉장히 뭐랄까 이게 새로운 어떤 꿈을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이제 이 소설을 보면 그 꿈의 실체는 여러 가지 그 허위와 어떤 기만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가서 저도 깨닫게 됐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 프로라는 단어는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스포츠에서 보자면 돈을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 이걸 네. 이제 프로라고 정의를 하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아마추어 선수라고 해서 돈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은 아니고요. 프로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한다면 돈을 받되 그걸 메리트 시스템에 의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더 잘하면 훨씬 더 더 많이 많은 받고.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점차 확대돼가는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특히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서구 사회에서고 우리 사회에서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 스포츠가 발전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보상 격차가 커지는 것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성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어떤 체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러내 보여주는 이를테면 뭐 우리 회사 다니는데 연봉 협상 결과를 뭐 신문에 발표 안 하잖아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연봉 협상 결과 같은 것들 신문에 착 나오고 그렇죠.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위계가 이렇게 생기고 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런 사회다라는 거를 그런 어떤 아까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질서에 의해서 체계화되는 아주 굉장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를 이렇게 전시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전시장인 거죠.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1982년 그때 어떤 또 독특한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프로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계속 이렇게 퍼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50 정권이 네. 자기 정체성 그리고 정당성을 대중한테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대중한테 즐거운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만 했었는데 그때 이 프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중한테 어떤 상설 시장화된 즐거움들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한테 이로운 정권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암암리에 이야기해주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는 게 이제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그 프로 스포츠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될 때 갖는 어떤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은 이미 프로가 되었고 이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노력을 해야지 겨우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에 대한 이 작가의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작가의 비판이 굉장히 정확한 비판인데요. 네. 프로 스포츠는 실력에 의해서 보상이 측정이 되다 보니까 그 더 많은 보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기에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 선수를 보면 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냥 즐기면서 스포츠를 하는 것 네. 이런 식으로 흔히 정의가 되는데 네. 프로 스포츠는 그게 바로 직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 보면 팀별 순위가 쫙 나오고 사실은 산미 슈퍼스타즈가 보통으로 한 팀인데 가장 낮은 성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것처럼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살아서는 결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하자면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강자만이 남는 그런 세계잖아요. 프로의 세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는 거고
또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는 너를 밟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를 밟는다는 논리가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강자가 되기 위해서 뛰는, 그리고 한 사회가 만일 그 시스템 속에 있다면 서로가 이제 경쟁의 대상인, 그래서 내가 쓰기 위해서 너를 밟는다는 게 말하자면 하나의 사회의 그를 돌리는 어떤 그 풍속이 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관점들을 이제 프로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저같이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섬찟한 생각도 드는데 네. 박민규 작가도 이제 그런 대목을 굉장히 이렇게 잘 짚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주인공 소년의 꿈이었던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이제 이 소년도 어느새 어엿한 그런 성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나는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조성훈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둘은 또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내게 될지 이 소설의 후반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의 후반부는 인류대학을 나와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다. 그는 어린 시절 산미 슈퍼스타즈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직장인이다. 주류 사회에 뒤처지지 않으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지만 그럼에도 일은 늘 끝이 없다. 게다가 그는 확실히 눈치도 없는 편이라 직장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자, 우리 한 잔씩 하지? 예. 자, 얼마 전 유아요. 도서를 방문한 이사와 함께 오찬을 나눌 때였다. 무척 긴장된 자리였는데 이사가 꺼낸 서두는 고개들. 저는 뜻밖의 것이었다. 된장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다더군. 그럼요, 그냥. 된장은 역시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거야 돼.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사가 된장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요, 그 유명한 한동안 모두가 우렁 고개를 된장 끄덕이며 하는데요. 된장 얘기를 그 주고받았다. 집 된장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부장은 서대문의 유명한 우렁 된장집 얘기를 했고 입사 동기지만 조기 승진을 한 과장은 된장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첼리스트 얘기를 늘어놨다. 뚝배기에 두부 소송 넣고 우렁 살짝 넣은 다음에 그 첼리스트가 그 선율의 그 흐름을 따라서 쳤을 때 그 오묘한 맛, 그 죽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침 넘어가네 이 사람아. 이사님, 된장도 된장이지만 고추장은 순창 유명합니다. 모두들 된장 얘기로 한창일 때 난 뜻밖의 소리를 내뱉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 이 사람. 술이나 직장에서 승리하는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첼리스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인간이다. (1998년은) IMF 한파가 세상을 몰아치던 시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제가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남아에 계시는 여러분들 진짜 어느 날 1차 구조조정의 결과가 발표됐다. 하위직의 여사원들이 주 대상이었고 해당자들은 메일로 퇴출 사실을 통보받았다. 등 뒤의 어딘가에서 뜨거운 오열이 터져나왔다. 난 뒤돌아보지 않았다. 여전했던 어느 날 난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3차 구조조정 대상자임을 통보하는 메일이었다. 난 할 만큼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할 만큼 하지 않을 셀러리맨은 없다. 시리에 빠진 주인공에게 위안이 된 것은 어릴 적 친구 조성훈이었다. 한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 앞에 나타난 것이다. 야, 야구장 오랜만이지?
그것도 산미 슈퍼스타즈 스포츠 가방 하나만을 들고서 말이다. 많이 변했네. 너 무슨 고민 있냐? 실직으로 괴로워하는 주인공에게 그는 지난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로 친척들 간의 불화가 심해지자 조성우는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다. 사기를 당한 후 노숙자 생활을 했고 그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준 것이 바로 산미 슈퍼스타즈였다. 조성우는 주인공에게 산미 슈퍼스타즈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준다. 프로 세계의 허상을 깨고 산미의 야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럼 전부가 속았던 거야.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엔 낭만을 일한 구호는 사실 어린이에게 경쟁을, 젊은이에겐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 산미 슈퍼스타즈만이 그 프로의 드라마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지. 프로의 전략에 속지 않은 산미는 그 리그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자신의 야구를 완성했으니까. 난 참으로 오랜만에 글러브를 껴봤다. 참으로 오랜만에 쥐어본 공이어서 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 난 뭔가 거대한 것이 내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늘이었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작가 박민규.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 소설을 썼다. 계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잠시나마 이곳에 머물며 만났던 마을 사람들이 생각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예. 공부하러 오신 분에. 예. 기억나시죠? 그때 여기서 글 쓰고 했던 걸로 이제 저 책도 내고 상도 받고 뭐 그렇게 잘 됐어요. 글 쓴다고 그랬더니. 예. 그래서 잘 되고 이어서 그래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책 한 권 드리려고 들른 거예요. 예. 머리를 길을 했으니까 내가 생각이 또 아시겠죠? 예. 소설이 발표된 후 박민규는 이곳을 꼭 다시 찾고 싶었다. 예전엔 그도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해운회사, 광고회사, 잡지사 등 여러 회사를 전전했고 그렇게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둔 그는 모든 걸 내던지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가 글을 쓰게 된 데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하는 일로 뭐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신발을 팔아서 그 신발을 산 사람이 그걸 이제 편하게 신게끔 하듯이 제가 이제 글을 쓴다면은 제가 쓴 글로 그 글을 읽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려면 제가 쓰는 글로 이제 이분들한테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박민규는 이제 작가로서 꽤 유명하다. 그의 책들이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고 특히 소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은 출간되자마자 문단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스포츠라는 독특한 소재와 만화적인 상상력, 경쾌한 입담이 어우러져 신선한 재미와 진지한 주제의식을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실 스포츠를 배경으로 한, 스포츠를 소재로 한 소설이 이게 그 문학 중심판에서는 많지 않아요. 거의 아마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일부 뭐 스포츠 소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정면으로 한 야구단의 그 실패와 성공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아주 특이하고요. 그것도 일종의 스포츠에서 작가들이 멀었던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세대의 작가의 한 그 전범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작가는 이 소설 말고 다른 소설도 한 편 읽은 적이 있는데 만화라든가 컴퓨터, 그다음에 음악, 또 미술, 영화 이런 그 굉장히 그 광범위한 문화적인 그 어떤 지적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글쓰기만을 통해서 수업했던 우리 세대의 작가로 보면 이 박민규라는 작가는 이거야말로 신품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품종의 작가가 출연했다. 거기에 다루어지는 주제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그것을 가벼운 척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그 능청도 우리 세대의 능청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감각적이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신인을 만났다. 소외되고 힘든 이들을 위해 지치고 아픈 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소설을 쓰고 싶었다는 작가 박민규. 그는 일할 이푼 오리의 승률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도 마치 산미 슈퍼스타즈의 야구 같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통해 진정한 삶의 모습을 봤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 삶이 결코 행복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여유가 있고 휴식이 있는 그런 삶은 우리가 잘못 빠졌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그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소재를 찾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못 나간다는 지는 쪽의 어떤 제일 대표적인 그런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는 우리 잘 살아보세가 아니고 못 살아보세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따라 뛰지 않는 것, 천천히 들여다보고 행동하는 것, 속지 않고 즐겁게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네, 박민규 작가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패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 소설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미라는 소재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적절한 소재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산미의 의미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삼성이나 오비, 뭐 청룡,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팀들이 그 화려한 프로야구 시스템의 어떤 포장이라면 산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서민적인 실체라고 할까요? 프로야구가 아무리 화려하게 출범해도 사람들은 50 정권 안에서 사는 거고 서민들은 여전히 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는 건데 말하자면 일종의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준 거기도 한데 어떤 그런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게 산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프로 시스템 속에서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엇보다도 이 작가의 이 말맛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나원 참 그랬거나 말거나 뭐 이런 투덜거리는 말투부터 갑자기 엉뚱한 상상으로 빠지는가 하면 또 슈퍼맨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독특한 재미가 가득한 책인데 저는 이렇게 이 작가의 말맛, 입담에 참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참 대단해 이런 표현을 쓰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 뭐 오 놀라워라 이런 식으로 놀라워라. 네. 갑작스러운 그 영탄법 이런 것도 굉장히 유치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 안에
뼈가 담긴 그런 네.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떤 입담들을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핵심은 일단은 굉장히 복합적인 면이 있다는 것들이 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리고 어디서 차용해온 문체다라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이를테면 굉장한 이상한 영탄조의 문체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여기 국민교육헌장 얘기가 나오는데, 예. 국민교육헌장의 그 우스꽝스러운 경건함이라고 네. 할까요?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말하자면 희화화하는 뭐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이 콤마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쉼표로 해서 뭐뭐 하고 뭐뭐 예, 하고 뭐뭐 마침표가 하고. 없이 네. 그런 것들은 또 알고 보면 어떤 그 실험적인 소설들, 뭐 예를 들면 이인성 씨라든지 이런 실험적인 소설들의 긴 만연체들을 또 도입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이 작가도 뭐 그 딱 이 소설만 봐도 무슨 우협지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차용한 문체라든지.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전반부의 재미보다는 약간 심각하고 냉철한 문체로 가죠. 그렇죠. 그런 문체의 흐름도 이 드라마의 흐름, 내러티브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문체의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정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굉장히 흥미있는 이런 그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쉼표로 연결되는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마침표가 있고 나서 다시 연결되는 이런 그 문장들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284페이지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 하면, 뭐 어차피 지구도 멸망할 것이고 해서 그해의 긴긴 겨울 역시 하나 다름없는 생활을 나는 되풀이했다. 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통장에 돈이 남아있고 또 경기가 전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고도 하지만 만약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 해도 나는 분명 이 생활을 고집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이미 찍혔는데 다시 연결되는 이런 식의 문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반성적인 글쓰기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대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일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쪽이었던 것 같아. 근데 또 이쪽도 아니고 또 다른 쪽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문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이 이런 문체하고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작가의 글 쓰는 스타일만으로도 봤을 때 우린 사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삶에 익숙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대량 생산적인 뭐 옷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맞춤복이 아니라 굉장히 찍어내는 그런 옷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글쓰기라는 것도 글 쓰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무슨 시를 읽는 법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뭐 글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뭔가 규격 속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틀을 좀 깰 수 있어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 작가의 모습이었거든요. 긴 머리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독특한 차림에 또 밴드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작가이기보다는 락커인 것 같은 모습을 봤을 때는요, 사실. 근데 성기환 선생님도 밴드 활동을 하시잖아요. 좀 약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보기와는 달리 밴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또 박민규 작가를 제가 몇 번 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도 조금은 있고, 그런데 인상이 이렇게 그 머리도 길고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나고 그러지만, 또 그런 것들을 제하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말투도 느릿느릿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 확실히 그 산명 인간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방만하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요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것들을 찝는 어떤, 마치 그 조립식 모델을 맞추는 소년처럼 아주 정교하게 그 하나하나를 핀셋으로 집어내는 그러한 또 정교함과 집요함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 양면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런 정교한 어떤 느낌은 잘 안 나고 꼭 이렇게 굴러다니는 무슨 푸 같은 느낌이 좀 나죠. 박민규 작가가 푸라는 게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꼭 푸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인상이라는 그런 인상이다. 예. 그래요. 이 소설에 또
참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만화나 스포츠처럼 지금까지 문학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를 소설 속에 좀 녹여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다양한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요즘 젊은 작가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 진짜 대중문화라는 게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물소리나 어떤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그냥 환경인 것 같아요. 내가 켜놓지 않고 있어도 TV에서 계속 뭔가가 나오고 있고 택시를 타도 라디오에서 뭔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을 작가들이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나한테 굉장히 어떤 절박한 어떤 환경의 일부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끌어낸다는 것들은 30대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의 하나의 숙명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어떤 그 순수 예술, 뭐 대중 예술 이런 구분의 시대는 지나갔죠. 그러니까 뭐 대중 예술은 천박한 거고 순수 예술은 고귀한 것이다. 이런 그 어떤 구분이랄까 이분법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런 이분법 속에 만약 생각이 있다면 어떤 한쪽으로 추구하게 될 텐데 젊은 작가들은 그런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또 평등하게 이렇게 자기 소재를 골라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과거의 그 작가들은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스포츠를 예로 들자면 80년대 프로 스포츠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에 의해서 출범한 것이고 그 의미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작가들이 새삼스럽게 거기에 대해 다시 의미를 되새겨볼 이런 거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근데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나서 이 스포츠 또는 뭐 대중문화 여러 분야의 의미 자체가 과거와는 좀 상당히 달라진 이런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마음 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과거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난 나와 조성훈, 이제는 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산미 슈퍼스타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뭔가 이제 산미를 통해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둘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경남 사천시의 남일대 해수욕장. 한눈에도 바다가 모두 들어올 만큼 아주 작은 곳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와 조성우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을 만든다. 그들은 산미의 야구를 재현하기 위해 이곳에 전지훈련을 왔다. 우리 클럽의 대부분은 아예 사회활동을 하지 않거나 무척이나 꾀지지한 사회활동을 벌이는 인간들로만 구성돼 있었다. 이곳 삼천포에서의 일주일은 언제나 생생하다. 여기서 우린 야구 시합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모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그들은 사라진 산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것은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의 전지훈련에서 우린 점점 산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이해해가고 있었다.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공을 골라야 할지, 어떤 공을 쳐야 할지를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것이다. 난 비로소 남아있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희미하게나마 깨달았다.
사람이 힘들면 좀 쉬고, 그리고 어려우면 좀 쉬운 걸 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료면은 같은 동료 의식을 느끼거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고. 사라진 산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통해 작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삶을 복원하고자 한다. 화창한 3월 어느 날 산미의 야구를 몸으로 익힌 우린 대기업 야구 동호회인 프로 올스타즈 팀과 시합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조성은과 상대팀의 주장이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근데 내기는 뭘로 할까요? 이기는 팀이 이구장을 쓰기로 하죠. 이기는 팀이요? 예. 좋아? 네. 좋아. 그렇지. 토무라! 찬스! 우리와는 달리 상대는 시작부터 비장한 각오로 파이팅을 외쳤다. 시합이 시작됐다. 프로 올스타즈의 투수는 만만치 않았다. 근본적으로 치기 힘든 공이었으므로 아무도 치지 않았다.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는다. 자, 여기야. 그렇지. 그러나 믿지 못할 엄청난 플레이가 나왔다. 우리 팀 타자가 시원한 홈런을 한 방 날린 것이다. 하지만 우린 그다지 흥분하지 않았다. 우린 1대0으로 앞서갔다. 그 단 한 점에 프로 올스타즈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5회부터 프로 올스타즈 선수들의 집중 공격이 시작되더니 상황은 금세 역전됐다. 상대팀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뛰었다. 그 다음부터의 경기는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 쪽 선수들은 공을 줍다가 들꽃에 넋을 놓기도 하고 주저앉아 잡담을 하기도 했다. 빨리 가. 아이, 가. 난 아예 드러누웠다. 모두가 그런 식이었다. 애당초 승부의 판가름이 무의미한 경기였다. 점수가 20대 1까지 벌어지자 결국 상대팀 주장이 타임을 외치며 걸어왔다. 승패를 떠나 뭔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우리가 진 걸로 하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야구를 왜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거요? 야구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 올스타즈의 선수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우린 기쁨을 만끽했다. 그날 우린 잊혀졌던 산미의 야구를 비로소 복원해냈다. 네, 이 소설의 끝부분, 그러니까 산미의 그 마지막 팬클럽 선수들이 야구 시합을 벌이는 장면에서 참 코믹하면서도 좀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받기 힘든 공은 받지 않는 그런 야구 시합을 보여주는 셈인데 그들이 말하는 이 산미 야구의 복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웰빙 바람이라는 게 서서히 불고 있습니다만 서구 사회에서도 90년대 이후에 웰빙이 그 하나의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는 소위 그 다운시프터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시프터는 마치 우리 자동차에서 이렇게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기어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프로적인 삶, 즉 계속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의미도 모르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온 이런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좀 생활 수준을 낮추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막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계속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고
이 그 소비 물품을 보니까 우리한테 별 쓸모 없는 소비 물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계속 일을 했어야 됐고 그런 삶을 이제 좀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느림이라든지 네. 빠름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의 복원의 차원하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이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하고 맞물려서 한번 볼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처음에 이제 산미가 출범했다. 그래서 산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미가 너무 못하고 열등감에 빠진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열등감, 서민의식의 열등감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주인공이. 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다가 IMF 때문에 이제 그 말하자면 드라이브가 끊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산미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기가 부정했던 서민의식, 그러니까 나은 삶, 아주 보다 뭐 이렇게 멋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보잘것없지만 천천히 가는 그런 삶. 나중에 이제 삼천포 얘기는 나오지만 그런 삶을 다시 껴안는. 그러니까 서민의식, 서민들한테 힘을 주는 어떤 그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못났다, 아니면 나는 너무 늦게 간다 이런 것에 대한 열등감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더 좋은 웰빙의 경지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래서 서민의 의식에 긍정성을 부여한다고 그럴까, 뭐 그런 측면도 또 산미가 담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선생님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읽기로는 뭐 이 소설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 우리는 어떤 그 선을 사회적으로 규정된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쭉 경부선이라면 이 경부선 선로 따라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삼천포로 가봤더니 거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산미적 삶 또는 삼천포적 삶,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가장 옳은 것이냐 진실된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또 그것 자체가 새로운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정상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것이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뭐 개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부여할 수 있는 의미도 또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어떤 하나의 삶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삶, 이 아주 다양한 삶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송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요새 그 아침형 인간인가요? 네. 뭐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죠. 저도 아침형 인간으로 자부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아침에 자는 게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굉장히 아침형 인간이긴 한데 그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굉장히 활기차고 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런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는 전력 투구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자꾸 끌고 갈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민규 작가는 이제 아침형 인간에 대비되는 산미형 인간, 한 발 물러서거나 여유 있는 그런 인간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들 그러지 말고 좀 그게 뭔지 보자. 네가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어떤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험 요소는 있죠. 이게 잘못하면 그 아주 소시민적인 의식에 안주하는 그래서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체념하는 쪽으로 빠지면 뭔가 더 나은 쪽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좀 이렇게 희석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작가가 그 가만히 있음 뭐 정적인 것 그다음에 뭐 아주 적극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가만히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것들이 가지는 역동적인 역설적인 힘 그것들을 이렇게 더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작가의식을 가져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좀 막 바삐 달리는 와중에 뭔가 쉼표를 좀 찍어주는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글들 보내오셨는데요. 그중에 세 분을 선정을 해서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원인 백혁현 씨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박민규라는 작가가 보여주는 말솜씨의 경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프로야구로 대변되던 프로페셔널리즘의 득세와 아마추어리즘의 퇴조를 교묘하게 맞물려 놓고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은 대학교 조교인 조유리 씨가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산미 슈퍼스타즈는 책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들은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결성함으로써 아마추어의 아름다움, 그리고 어린 시절 팬클럽이었을 때의 그 순수함을 깨닫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회사원인 허종호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 가벼운 소설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읽을수록 가볍지만은 않은 소설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주인공은 실직과 이혼,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를 통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방식을 배운다. 나에게도 이런 자극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네, 좋은 글들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TV책을 말하다에서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후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남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남보다 무조건 잘나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이제는 가끔은 좀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TV책을 말하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top and think about them.